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아들 녀석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어젯밤 늦게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엄마 잘 지내? 별일 없고. 늦은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무슨 일 있냐? 물으니 그저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며 멋쩍게 웃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40년 넘게 들어온 제 아들 목소리 아닙니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깊은 피로와 희미한 불안감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인식아, 너 요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제 걱정스러운 말에 아들은 아유, 엄마는. 주미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걱정 마. 끊을게, 엄마. 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밤새도록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래서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한 것은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우 양지를 듬뿍 넣고 얼큰하게 끓인 소고기 뭇국, 며느리가 입에 달고 사는 달달한 연근조림과 짭짤한 우엉채 볶음까지 평생을 꾸려온 제 식당 주방처럼 익숙한 시장 골목을 누비며 저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활기를 느꼈습니다. 어이구, 영순이 언니. 오늘 또 아드님네 가시는구나. 이거 오늘 막 들어온 싱싱한 알배추인데 좀 싸게 가져가시오. 단골 채소가게 사장이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알았어, 동상. 이따 저녁에 막걸리나 한잔하게 들를 테니 외상으로 좀 달아놔. 저 역시 지지 않고 받아치며 검은 봉지를 받아들었죠. 그렇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흥정을 하고 양손 가득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길은 제 인생 그 자체와도 같았습니다. 아들네가 사는 최신식 아파트는 그런 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어요. 로비는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제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무뚝뚝한 기계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매끄러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더군요. 시장에 활기차고 당당했던 김영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쭈글쭈글 늙어버린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인식이는 이런 데 살아서 좋으려나. 아들 녀석은 어릴 적부터 시장 골목을 자기 집 안방처럼 뛰어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녀석이 이렇게 차갑고 정없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문득 걱정이 되었죠. 1501호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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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비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인식아, 주미야, 엄마 왔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며느리가 맨발로 뛰어나왔을 시간인데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불이 다 꺼진 채 내려앉은 정막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발장을 보니 아들의 낡은 운동화와 며느리의 뾰족한 하이힐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집에 사람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 이리 조용한 걸까요? 얘들아, 자니?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일단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취향대로 꾸며진 집은 언제나처럼 잡지 화보처럼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파 위에는 값비싸 보이는 실크 쿠션이 각을 잡은 채 놓여 있었고 거실장 위에는 제가 처음 보는 화려한 크리스탈 화병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게 용돈을 타가며 사준 것이 분명해 보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밥이라도 먼저 앉혀놓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본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말라비틀어진 야채 몇 조각, 그리고 배달 음식 용기들만 뒹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주미가 잘 챙겨준다고 했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속이 상해 냉장고 문을 닫으려는데 거실 소파 옆에 놓인 낯선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번쩍이는 검은색 가방. 제 아들 인식이는 저렇게 번쩍이는 물건은 질색하는 녀석입니다.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일까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꺼져 있던 현관 센서 등이 번쩍 켜지더니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 이제 오는구나.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얘들아 하고 말을 꺼내려던 찰나 제 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분명 제 며느리 차주미였는데 그 옆에 웬 키가 훤칠하고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바싹 붙어 며느리의 허리를 깊숙이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제가 집안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지 문이 닫히기 무섭게 서로의 몸을 거칠게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 나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제 귀를 후벼 팠어요.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제 몸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거실 창가, 그곳에 드리워진 두꺼운 와인색 암막 커튼 뒤로 저는 쥐 죽은 듯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어진 제 몸은 위기의 순간에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커튼의 좁은 틈새로 보이는 광경은 제 69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거실 소파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제 아들이 매일 밤 잠드는 그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서로의 몸을 던졌어요. 제가 없는 사람인 아니, 이 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처럼 더욱 노골적이고 문란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당장이라도 커튼을 박차고 나가 두 인간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온갖 추잡한 인간 군상을 겪으며 살아온 김영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섣불리 감정을 앞세워 날뛰었다가는 저만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두 사람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하고도 서늘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으니까요. 자기야, 정말 이번 주 안에 다 끝나는 거 맞아? 나 이제 그 멍청한 김인식 얼굴 보는 것도 역겨워 죽겠어.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토가 나온다고. 며느리가 앙칼진 목소리로 투덜거리자 남자가 낄낄거리며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우리 주미. 서류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됐어. 멍청한 김인식이 도장만 찍으면 이 지긋지긋한 아파트랑도 작별이야. 우리 둘이서 하와이 가서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사는 거지. 응? 정말. 자기만 믿을게, 우리 박 실장님. 근데 혹시라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인감증명서 위조한 거 말이야. 나 어젯밤에 꿈자리가 좀 사나웠어. 며느리의 말에 박 실장이라는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실력을 뭘로 보고.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한테 맡긴 거야. 은행 직원 할아버지가 와서 봐도 몰라. 식당 담보로 대출 최대로 땡기고 그 돈 전부 5만 원짜리로 바꿔서 뜨는 거야. 모든 빚은 고스란히 네 순진한 남편 앞으로 남을 거고. 아마 김인식 그놈은 영문도 모른 채 평생 빚만 갚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걸. 남자가 말을 마치자 며느리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까르르 숨이 넘어가라 웃어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제 귀에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모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꽉 붙잡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액정의 불빛이 틈새로 새어나갈까봐 커튼 자락으로 휴대폰을 감싼 채 저는 112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어 작은 소리라도 냈다가는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문자 메시지 창을 열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온 힘을 다해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모 현장입니다. 지금 XX 아파트 1501호입니다. 범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와주십시오. 현관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커튼 틈새로 거실을 살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어느새 소파 앞 테이블에 그 번쩍이는 악어 가죽 가방을 올려놓고 내용물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제 아들 김인식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 뭉치와 인감증명서라고 쓰인 종이 몇 장이 어지럽게 펼쳐졌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성공한 것처럼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기세였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도 저 타워 팰리스에 우리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사는 거 시간 문제야. 박기태라는 남자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겨운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경찰들이 1분이라도, 아니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고 제 심장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금방이라도 저 두 악마의 귀에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고요한 집안을 가르는 날카롭고 명료한 소리. 초인종 소리에 며느리와 박기태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김인식 그 자식 아냐? 며느리가 새파랗게 질린 목소리로 속삭이자 박기태가 허둥지둥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타이밍하고는. 일단 모르는 척해. 아무도 없는 척하라고. 하지만 그들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이 집 안으로 쏜살같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경찰들이었죠. 제가 미리 문을 열어두고 문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초인종으로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안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박기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번개처럼 달려든 젊은 형사에게 다리가 걸려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어요. 짧은 비명과 함께 서류 가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위조된 서류들이 하얀 눈처럼 거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파르르 떠는 입술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현행범으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든 형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그제야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커튼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며느리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서 나오세요?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파들파들 떨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철컹 하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두 남녀의 비참한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다 깬 건지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입고 있던 티셔츠는 한쪽 어깨가 다 늘어나 있었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던 저를 발견한 아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계세요? 경찰이 전화해서 주미가 경찰서에 있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묻는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던 아들은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녀석은 야수처럼 제게 달려들어 제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우리 주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이게 다 엄마가 꾸민 짓이죠? 그렇죠? 아들의 소나기의 힘이 어찌나 센지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핏발이 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이 손 못 놔. 이 자식아. 네 엄마 멱살을 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서슬 퍼런 목소리에 아들은 움찔했지만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을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주미가 그럴 리 없어요. 그 착한 애가 사기라니 이게 말이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는 남자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냐고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우리 주미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런 짓까지 벌이세요. 제가 다 알아요. 아들의 절규를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고 사람 볼 줄을 모를까요? 제가 평생을 시장에서 구르며 피땀으로 배운 것이 바로 사람 보는 눈인데 제 아들은 저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제 앞에 와서 힘없이 무릎을 털썩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흑흑, 정말 오해해요. 이 사람은 그냥 제 먼 친척 오빠인데 사업이 망해서 죽는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대출 관련해서 상담만 해준 것뿐이에요. 서류는 그냥 그 오빠 친구가 대출 받는다고 해서 참고용으로 보여준 건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오해하셨나 봐요. 엉엉.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괜히 남의 일에 나서서 어머니 심력 끼쳐드리고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 콧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억울한 누명을 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탁 놓고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주미야, 괜찮아? 너 괜찮냐고.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응. 아들은 저를 돌아보며 마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쳐다보는 듯한 증오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똑똑히 보셨죠? 주미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당장 경찰한테 가서 신고 취소하고 우리 주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당장요. 저는 그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저 요물 같은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애미에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김인식, 너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저 여자가 어떤 여우인지 너는 평생을 살아도 모를 거다. 제 말에 아들은 오히려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닥치세요. 어머니는 이제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결국 경찰은 명확한 물증, 즉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가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와 박기태는 사업 상담 중이었다고 입을 맞추고 제가 본 서류들도 참고용이었다고 둘러대니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조사를 더 받아야 하지만 일단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아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제 귓가에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한 짓 하셨네요. 이제 아드님 얼굴 평생 못 보실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 말과 함께 며느리의 입가에는 섬뜩하고도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시뻘건 용암 같은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오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저 뱀 같은 며느리의 손에서, 그리고 저 어리석은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짓의 장막을 내 손으로 직접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 김영순이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늦은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소나기에 잡혔던 멱살 부근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며느리의 간악한 연기에 제 아들이 완벽하게 영혼까지 지배당했다는 현실이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죠. 하지만 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머리를 쓰고 움직여야 할 때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식당을 그만두면서 넣어둔 낡은 자개장이 있었죠.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인명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상인들부터 식자재를 대주던 거래처 사장님들, 그리고 단골 손님이었던 변호사, 세무사까지 제 피와 땀으로 이룬 인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10년 넘게 저희 식당에 최상급 채소를 대주던 성수농산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접니다. 영순네 식당. 이 밤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박 사장님은 언제나처럼 구수하고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김 사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리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들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둘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희 식당 밥을 먹고 자란 녀석인데 몇 년 전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떡하니 합격해 지금은 서초동에서 잘나가는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 아드님, 그러니까 우리 준수. 박 변호사님께 제가 아주 급하고 중요한 법적 자문을 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가 가능할지, 아니면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제가 사무실로 찾아뵈어도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챈 박 사장님은 김 사장님 일이라면 내 일보다 더 중요하지요. 당장 연락해서 전화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정말로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준수입니다. 아버지께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그러세요? 편하게 다 말씀해 보세요. 어릴 적 코울릭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느새 훌쩍 커서 듬직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는 준수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것을 참고 침착하게 오늘 아들 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일부터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상황, 그리고 아들에게 멱살까지 잡혔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박 변호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제게 몇 가지를 조언해 주었어요.
어머님,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쪽은 어머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녹취나 영상 같은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당장 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식당 사업자 등록증. 혹시 어머님께서 설립 당시 자본을 전부 부담하셨다는 증빙 자료가 있으신가요?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만약 그렇다면 일단 식당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명의를 다시 어머님 앞으로 돌려놓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결국 식당의 재산 가치일 테니까요. 그들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은 제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식당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죠. 저는 당장 내일 아침 일찍 세무서와 구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식당을 처음 열 때 들어갔던 모든 자본은 제 통장에서 나갔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고,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줄 때도 증여가 아닌 운영권 위임 형식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해 둔 것이 지금 와서 보니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저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느리 차주미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곱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식당이 아닌 며느리가 VVIP 대접을 받는다던 동네의 고급 네일샵과 미용실이었어요. 일부러 가장 비싼 관리를 예약하고 저는 그곳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여기 다닌다던데 혹시 차주미라고 알아요? 키가 크고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 제 말에 네일샵 직원은 금세 환한 얼굴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아, 주미 언니요. 그럼요. 저희 가게 최고 VVIP신데요. 어머님이 시어머니셨구나. 어쩐지 두 분 다 미인이시네요. 주미 언니는 손도 예쁘시고 쓰시는 것마다 다 명품이라 저희끼리는 작은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남편분이 식당 하셔서 돈을 아주 잘 버시나 봐요. 부러워라.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은 뻔한데 뭘요? 걔가 워낙 씀씀이가 좀 커야지. 내가 그래서 걱정이야. 제 말에 옆에서 머리를 말리던 미용실 원장님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모님. 걱정되시겠어요. 주미 씨가 남편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요. 이번에 남편이 식당 크게 확장한다고 곧 이 동네는 뜨고 강남으로 이사 갈 거라고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팁도 펑펑 쏘셨는걸요. 식당 확장이라니 강남으로 이사라니 모두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 아들 인식이는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도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운 적도 없는 녀석입니다. 모든 것은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와 허영심을 과시하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네일샵과 미용실을 돌며 며느리가 평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며 심지어 주변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잘 갚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전부 제 귀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당장 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재판이라도 가게 된다면 며느리의 파렴치한 인성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손톱 관리를 받는 척하며 테이블 밑에 놓아둔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차곡차곡 저들의 성을 무너뜨릴 증거를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뱀처럼 교활한 며느리와 그 공범에게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텨온 이 김영순이 얼마나 무섭고 질긴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며느리의 주변을 탐문하며 얻어낸 소문들은 분명 유용한 정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저 교활한 것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의 입방아는 바람과 같아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니까요. 뜬 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결심을 굳혔죠. 제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들의 뿌리까지 파헤쳐 뽑아버리기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제가 지금 흥신소 같은 곳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곳 말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주는 곳으로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상대가 전문적인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희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침 제가 잘 아는 전직 경찰 출신 베테랑이 운영하는 민간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민준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회사원 같았지만 가끔씩 번뜩이는 날카로운 눈빛에서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상세하게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 며느리의 이름 차주미와 그 남자가 불렸던 이름 박 실장, 그리고 그들의 역겨운 행각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최 실장은 제가 말을 마치자 낮은 목소리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그래서 정확히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그냥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사진 몇 장이면 충분하신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시시한 걸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 두 인간의 과거입니다. 저것들이 과거에 어떤 사기를 치고 다녔는지,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제 아들 말고 또 다른 타겟을 물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차주미와 박기태, 저 두 인간의 진짜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제 말에 최 실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두 사람의 인생을 탈탈 털어서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사모님 앞에 대령하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비로소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전 재산의 절반이 들어있는 통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부족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돈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약속된 시간에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진지했어요. 사모님, 지금 바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찻집의 룸으로 들어서자 최 실장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모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니요, 사모님께서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차주미와 박기태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어요. 배경은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기도 했고 해외의 유명 휴양지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준 명품 가방과 시계, 옷들이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죠. 제 아들은 시장 골목에 있는 낡은 식당에서 하루 14시간씩 허리가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아내라는 여자는 다른 남자와 놀아나며 그 돈을 흥청청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최 실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차주미와 박기태의 소름 끼치는 과거 행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기태, 그의 본명은 박철민이었고 이미 사기 및 공갈 협박으로 전과 사범인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차주미는 그런 박철민의 오랜 연인이자 공범이었죠. 그들의 수법은 아주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먼저 차주미가 부유하지만 어수룩하거나 집안에 약점이 있는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재산과 약점을 전부 파악한 뒤 박철민이 해결사나 투자 전문가인 척 등장해 남편의 재산을 전부 가로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수법으로 지난 5년간 그들이 망가뜨린 가정이 무려 3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며 가정이 풍비박산 납불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제 아들 김인식은 그들의 4번째 타겟이었던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들이 이미 물색해둔 다음 타겟에 대한 정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이혼남이었죠. 제 아들의 식당을 거덜내고 나면 곧바로 그 남자에게 접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읽어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최 실장은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2사람이 나누는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자랑처럼 떠벌리는 내용입니다.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말없이 그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죠. 그리고 악마를 상대하는 방법은 자비가 아닌 심판뿐입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악마들의 추악한 실체를 담은 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이제 남은 것은 저 어리석은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을 만났다가는 또 무슨 연극을 꾸며 제 아들을 현혹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는 정보를 최 실장을 통해 입수한 뒤에야 저는 비로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식아, 나다. 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오늘 저녁 7시에 남산공원 주차장으로 나와라. 네 인생이 걸린 중요한 얘기니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나와.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제 단호한 어조에 결국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약속된 시간, 저는 먼저 남산공원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대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최 실장에게 받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잠시 후 아들의 낡은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의 얼굴은 일주일 전 경찰서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들은 마지못해 걸어온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탄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또 며느리 흉을 보려고 부른 줄로만 아는 것이겠지요. 김인식. 제가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엄마한테 멱살 잡던 날 기억하냐? 제 말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얘기 하시려고 절 부르신 거예요? 바쁜 사람 불러서. 아들이 신경질적으로 대꾸하려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아들의 무릎 위로 던졌습니다. 시끄럽고 이것부터 봐. 네가 그토록 믿고 감싸는 네 마누라, 차주미라는 여자의 진짜 얼굴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와 서류 봉투를 번갈아 보더니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 것은 며느리와 박기태가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야한 수영복 차림으로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웃고 있는 사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잔을 부딪히며 키스를 나누는 사진,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합성 맞죠? 누가 엄마 시켜서 이런 짓 하는 거죠?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서류 뭉치, 즉 박기태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아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사기, 공갈, 협박. 붉은 글씨로 찍힌 전과 사범이라는 글자가 어두운 차 안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기태, 이 사람이 누군데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기어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네 마누라가 고향 오빠라고 사업 상담해줬다던 그 남자. 본명은 박철민. 전문 사기꾼이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최 실장의 보고서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 이전 피해자들의 비참한 이야기, 그리고 제 아들이 네 번째 타겟이었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읽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하는 소리만 반복해서 내뱉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흑 아. 아이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서럽게 우는 아들의 등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이제 알겠냐? 네가 어떤 여자한테 속아서 네 애미 멱살까지 잡았는지 이제 알겠냐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제 다그침에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모습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처절했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사실은. 아들은 울먹이며 그동안 차마 제게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친구와 함께 의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를 당해 거액의 빚을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집안에 알리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운명처럼 차주미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빚 문제까지 해결해주겠다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녀에게 아들은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미가 그 빚 갚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주미가 시키는 대로 가게 명의도 넘겨주고 흑흑 결국 제 아들은 순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의 처절한 고백을 들은 저는 분노보다도 더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일로 너를 내쳤을 것 같아. 저는 아들의 등짝을 세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그저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준 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인식, 넘어진 건 죄가 아니야.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게 죄다. 네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지금부터는 엄마 말만 들어. 알겠어? 제 말에 아들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어리석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제 손으로 만들어줄 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반항적인 아들이 아니었고 저 역시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늙은 엄마가 아니었죠. 우리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굳건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작전 회의는 사흘 뒤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박 변호사와 최 실장까지 4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죠. 아들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리 복수심과 결의로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죠. 상대방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식당을 담보로 한 대출 실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전세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최 실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인식 씨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내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내를 믿고 어머님을 원망하는 척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속여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결심한 듯 비장하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죠. 제 손으로 그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죗값을 치르고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온 작전 계획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계획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치밀했어요.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에게 제가 노망이 들어 2사람의 관계를 오해한 것 같다며 오히려 저를 맹렬히 비난하는 연기를 펼친다. 둘째,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다시 제 앞으로 돌려놓은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원래대로 자기 앞으로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셋째,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오해했다며 눈물로 거짓 사과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얕보고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밑밥 작업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완벽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일부러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으며 며느리 앞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차주미, 당신 대체 엄마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우리 엄마가 완전히 돌아버렸잖아. 당신이랑 박 실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신다고. 며느리는 아들의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듯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인식 씨, 정말이야? 어머님이 정말 그러고 다니셔? 내 말 맞잖아. 어머님은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흑흑.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계획대로 다음 대사를 쳤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엄마가 꼼수 부려서 가게 명의를 다시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모양인데 내가 당장 내일 가서 다시 내 이름으로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 둘이 이 지긋지긋한 동네 떠나서 보란 듯이 잘 살자. 알았지?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대화는 아들이 제 주머니에 넣어준 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작전의 활용점정을 찍을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며느리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저는 미리 연습한 대로 한껏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보다.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내가 너희를 단단히 오해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제 혼신을 다한 연기에 며느리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내 며느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어머니?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앞으로는 우리 인식 씨 일에 괜히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아셨어요? 알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비굴한 연기를 펼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함정은 완벽하게 파졌습니다. 저 어리석은 여우들이 제 발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은 것이죠. 이제 판은 완벽하게 짜였습니다. 며느리와 박기태는 저와 아들이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의 탐욕에 불을 지필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더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제가 뿌릴 소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퍼뜨려줄 시장 최고의 정보통, 중앙상해의 욕쟁이 박 여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과일 몇 개를 사는 척하며 박 여사의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발견한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걸어왔죠. 어머, 영순이 언니. 얼굴 보기 힘드네.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폈어. 저는 이때다 싶어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주변을 살피는 신용까지 하며 비밀스럽게 말했죠. 쉿, 조용히 해. 동생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요새 식당 확장하려고 땅 보러 다니잖아. 마침 저기 신도시 상가에 아주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권리금도 없고 평수도 지금 가게 2배는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 계약하려고 현금 좀 모으고 있는 중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제 말에 박 여사의 두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이라는 것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이는 순간 그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말을 아끼는 척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제 등 뒤로 박 여사가 다른 상인들을 향해 흥분해서 손짓하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제 미끼는 그렇게 시장 바닥에 성공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이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단골로 다니던 네일샵의 원장이 바로 박 여사의 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주미가 난리가 났어. 엄마가 식당 확장한다는 소문 들었다고, 우리도 질 수 없다고, 원래 받으려던 대출금보다 2배는 더 땡겨서 강남에 더 큰 가게를 차려야 한다고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어.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봐 혹은 제가 제기하는 꼴을 볼 수 없다는 조바심에 이성을 잃고 만 것이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인식 씨, 당신 엄마가 우리보다 먼저 선수치게 둘 거야? 당신 정말 바보야? 당장 내일 은행 가서 추가 대출 알아봐. 이 기회에 아예 제대로 한 몫 챙겨서 뜨자고. 며느리의 탐욕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배운 대로 마지못해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자. 대신 이번 일이 잘 되면 당신 나한테 정말 잘해야 돼.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대답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이제 저 악마들이 제 발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미끼를 덥석 문 이후의 며칠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와 박기태는 더 큰 대출금을 손에 넣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조잡한 서류들을 위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들은 밤낮으로 붙어 앉아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계약서를 꾸며내며 자신들의 무덤을 더욱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제게 그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그 모든 움직임은 최 실장님의 사람들에 의해 그림자처럼 감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재판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악어의 눈물로 가명이라도 받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들은 뿌리까지 썩어버린 악마들이었고 그 뿌리 자체를 뽑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가 이번 한 번이 아닌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였음을 증명할 또 다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최 실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박기태와 차주미에게 당했던 첫 번째 피해자를 제가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죠. 최 실장님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분 아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몇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예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똑같이 자식을 둔 어미이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로서 그를 만나야만 합니다. 법이나 논리가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그를 움직여야 해요. 제 단호한 결심에 두 사람은 결국 저를 믿고 그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넘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 실장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골목. 녹슨 철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저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박철민, 차주미 그 두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골목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역시 그 두 년놈들에게 제 아들과 제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사람입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저 짐승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마침내 안에서 달칵하고 녹슨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손가락 한 뼘만큼 열리고 그 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남자의 눈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였고
삶의 의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누구요? 대체 나한테 뭘 더 원하는 거요? 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장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길을 함께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제 말에 남자는 한참 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무거운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방 한가운데에는 텅 빈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앉히지도 않은 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들이 잡혔소? 아니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잡을 겁니다. 제 손으로요. 제 대답에 남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소용없는 짓이오. 그놈들은 악마요, 악마. 법 같은 걸로는 절대 못 잡아. 난 변호사도 써보고 경찰서에도 수십 번을 갔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소. 오히려 내가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 환자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오. 남자는 벽에 기댄 채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뜬구름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제 아들처럼 아내가 데려온 박기태라는 남자를 처음에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사촌 동생이라고 뛰어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받았을 때 그는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죠. 박기태는 인쇄소의 규모를 키워주겠다며 접근했고 기계 설비를 교체하고 공장을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와 박기태는 그 대출금을 모두 들고 종적을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그의 명의로 된 막대한 빚과 텅 빈 공장뿐이었죠. 내 마누라는 내가 평생을 사랑했던 내 아내는 사실은 그놈과 한패였던 꽃뱀이었소. 난 그것도 모르고 마누라가 아프다고 하면 내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으니 나 같은 바보도 없지. 남자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제 아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혼자셨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게는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와 조사 전문가가 있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는 품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기태와 차주미의 범죄 행각이 담긴 보고서와 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기, 그리고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제 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남자의 눈동자가 아주 오랜만에 생기를 띠며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남자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사장님, 저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사장님의 증언이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저것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텅 비어있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남자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강력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 악마들을 상습 사기 혐의로 묶어 훨씬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었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현재 꾸미고 있는 범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며느리와 박기태가 더 큰 대출을 받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위조하고 있을 온갖 서류들과 그들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범죄 모의의 현장을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제 집은 다시 한번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최 실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죠. 최 실장님은 작은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인식 씨, 내일부터는 이걸 항상 양복 안주머니에 꽂고 다니셔야 합니다. 평범한 펜처럼 보이지만 고성능 녹음 기능과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주미 씨가 서류에 대해 설명하거나 도장을 요구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녹화하고 녹음해야 합니다. 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위험하고도 어려운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힘을 실어주었어요. 아들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해라.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야. 네 인생과 네 애미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저들에게 당할지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다. 아들은 제 말에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의 아슬아슬한 연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와 박기태는 저와 아들이 자신들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왔다고 확신하고 아들 앞에서 온갖 가짜 서류들을 대놓고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것 봐. 이건 우리 식당 매출을 3배로 뻥튀기한 가짜 세금 계산서야. 은행놈들은 이런 거 절대 못 알아봐. 이건 자기가 수원에 작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가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 이걸로 담보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 며느리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고 아들은 태연한 척 그 서류들을 검토하며 만년필 카메라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제게 그때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서류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웃으며 동조해야 하는 그 시간이 지옥과도 같았다고요. 마침내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난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수십 장의 서류 뭉치와 아들의 인감 도장을 들고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죠.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들은 최 실장님의 지시대로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뒤에 섰습니다. 안주머니에 꽂힌 만년필 카메라는 서류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와 며느리의 상기된 얼굴을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죠. 자기야, 정말 이것만 찍으면 우리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지? 나 조금 무서워. 아들은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며 며느리의 확답을 유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이 순진한 사람아.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이 도장 하나로 우리는 수십억을 손에 쥐게 되는 거고 모든 빚은 네 이름으로 남겠지만 우리는 저 멀리 하와이에 있을 테니 아무도 우리를 못 찾아. 네 지긋지긋한 엄마도 이 가게도 다 버리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 응? 그래, 알았어. 너만 믿을게.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위임장 서류에 인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쾅 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마치 저 악마들의 파멸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확보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하고 그 현장을 영상으로 남긴 이상
이제 그 어떤 변호사가 와도 그들을 구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말없이 제게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차주미에게였습니다. 제 번호가 뜨자 며느리는 의외라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인 척 한껏 인자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아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식이한테 다 들었다. 가게 문제로 대출받는 거 오늘 서류 다 마무리됐다면서. 고생 많았다, 아가. 다 네 덕분이다. 제 칭찬에 며느리는 기분이 좋은지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뭐려. 다 인식 씨가 잘한 거죠. 저는 이 통화의 진짜 목적인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아가. 내가 너희들 고생한 거 아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 마침 내일이 내 생일이기도 하니 겸사겸사 우리 집에서 조촐하게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어떻겠니? 너랑 오해도 풀고 싶고 우리 인식이 사업 대박 나라고 축하도 해줄 겸해서 말이야. 내가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번 차려볼 참이다.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이라는 말에 잠시 고민하는 듯 했죠.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를 위해 생일상을 차릴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박과 오해를 푼다는 달콤한 말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희야 좋죠. 그럼 내일 저녁에 인식 씨랑 같이 찾아뵐게요. 며느리는 결국 제 초대에 응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래, 아가. 그리고 너 도와줬다는 그 박 실장이라는 총각도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오라고 하렴. 내가 고마워서 밥 한 끼 꼭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그놈들 둘을 전부 집으로 불러들이다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이왕 잡을 거면 두 놈 다 한꺼번에 잡아서 뿌리를 뽑아야지. 걱정 마라. 모든 준비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한우, 가장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가장 빛깔이 고운 과일들을 아낌없이 샀습니다. 제 평생의 요리 솜씨를 모두 쏟아부어 저는 12가지가 넘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즐겨 먹던 잡채,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평생 맛보지 못할 따뜻한 흰쌀밥과 소고기 미역국까지.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이것은 증오나 분노가 담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도 같았죠. 저녁 7시가 되자 약속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껏 멋을 낸 며느리와 박기태, 그리고 그들 뒤에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제 아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갑게 웃으며 제게 비싼 와인 한 병을 건넸습니다. 박기태 역시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기태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저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쓴 채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게.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들게나.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본 며느리와 박기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겠지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기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음식을 먹던 박기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서방이 왜 그렇게 어머니 자랑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에 맞다니 다행이네. 많이들 먹어도 앞으로는 이런 밥 먹을 기회가 없을 테니. 제 의미심장한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제가 그저 농담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도 참 농담도 잘하셔. 저희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거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식사들도 다 끝난 것 같으니 내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하나 줘야겠구나.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고 며느리와 박기태는 무슨 비싼 선물이라도 주는 줄 아는지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죠. 내 생일이니 다 같이 재밌는 영상이나 한 편 보자꾸나. 내가 특별히 너희를 위해 준비한 영상이다.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지고 처음 나타난 것은 며칠 전 아들네 집 거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며느리와 박기태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며느리가 말을 더듬는 순간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들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인식 그 자식 아직 아무것도 몰라. 식당 담보로 대출 최대로 땡기고 그 돈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뜨는 거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꺼. 당장 끄라고 이 미친 늙은이가. 박기태가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이 동시에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기태는 제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고 순식간에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텔레비전과 저 그리고 형사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던 날, 이 도장 하나 찍으면 네 지긋지긋한 엄마 얼굴 안 보고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 순간 형사들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첫 번째 피해자, 인쇄소 사장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본 박기태와 며느리의 얼굴이 이제는 공포로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오랜만이군, 박철민. 그리고 서은영 씨. 당신들이 망가뜨린 인생이 오늘 당신들의 발목을 잡으러 왔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그날 밤 제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였습니다. 두 악마는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차려진 마지막 만찬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 제압당한 박기태는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고 며느리 차주미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왜라는 말만 반복하며 울부짖었죠.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었던 음식들은 형사들의 발길에 채여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제가 평생의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들이 저 악마들의 추악한 최후와 함께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저는 그저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의식과도 같았으니까요. 경찰서로 연행되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저 여자가 다 시킨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꽃뱀한테 저도 속은 거라고요. 박기태가 악을 쓰자 며느리 역시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먼저 접근했잖아. 네가 다 계획하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이 사기꾼아.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서로를 탐했던 두 인간이 이제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은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곧바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인쇄소 사장님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죠.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커튼 뒤에 숨었던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조금의 보탬이나 뺨도 없이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담당 형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놈들 잡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사님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뻔했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조사를 받는 내내 다른 조사실에서는 며느리와 박기태의 비명과 고함이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변호사와 최 실장님이 준비한 증거들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기를 공모하며 나눈 모든 대화의 녹취록,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찍었던 사진들,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의 계좌에서 박기태의 대포통장으로 거액의 대출금이 이체된 내역까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두 사람은 발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 돈은 김인식 씨가 제게 빌려준 돈이라고요. 차용증도 있습니다. 차주미가 끝까지 발뺌하자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 앞에 녹음기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바로 어제 아들의 도장을 받으며 나누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 도장 하나 찍으면 네 지긋지긋한 엄마 얼굴 안 보고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야.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박기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로서 정당하게 자문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의 주장에 형사는 인쇄소 사장님의 피해 진술서와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사기 행각의 판결문들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그저 자신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습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며느리의 가족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즉 제 사돈 되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 팔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사부인,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착한 주미가 사기라니, 이건 다 오해예요. 그렇죠? 우리 주미가 얼마나 순하고 착한 애인데. 사부인께서 경찰에 말씀을 좀 잘해주세요. 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사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오해라고요? 착하고 순한 딸이 남편 몰래 다른 놈과 놀아나고 시어미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남편의 전 재산을 가로채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까? 사돈이야말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제 서슬퍼런 말에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며느리의 오빠가 삿대질을 하며 나섰습니다. 이보세요, 할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 주미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예요. 우리 주미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아세요.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전 처남이 될 뻔했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당신 동생이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했는지 직접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아들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집에서 녹화했던 영상을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며느리와 박기태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제 아들을 비웃고 모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본 며느리 가족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사돈은 태도를 180도 바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딸년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의해 드릴게요. 원하시는 만큼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주미 전과자만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을 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합의? 돈?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 딸이 내 아들에게서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내 아들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당신들이 세상의 돈을 다 긁어모아 온다 해도 내 아들이 흘렸을 피눈물 값은 절대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법의 심판? 아니요. 당신 딸은 이제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제 말을 끝으로 저는 아들과 함께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너져 내린 거짓의 성 앞에서 그 어떤 동정이나 자비도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최 실장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신문사 기자에게 사건의 개요를 살짝 흘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면의 작은 단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벌떼처럼 경찰서로 몰려들었고 사건은 연일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69시어머니의 통쾌한 반격. 전문 혼수 사기단 일망타진. 며느리와 내연남의 마지막 만찬.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치밀한 함정이었다. 아들 구하기 위해. 첩보 작전 방불케 한 위대한 어머니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박기태가 경찰서로 연행될 때 찍힌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두 사람의 신상은 순식간에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아들 역시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은 집요하게 우리 집 앞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송국에서는 아예 저희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까지 해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저 악마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그 어떤 꼼수도 부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되어줄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이목이 이 사건에 집중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숨어있던 추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쇄소 사장님 외에도 박기태와 차주미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던 2명의 피해자가 더 경찰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명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전 재산을 잃고 아내와 이혼까지 당한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물을 통째로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론 보도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의 등장은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한 조직적 범죄로 규정되었고, 검찰에서도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와 박기태가 고용한 변호사들은 예상치 못한 불리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저 악마들이 사회로부터 최대한 오랫동안 격리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9시 뉴스에서 저희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더군요. 앵커의 진지한 설명과 함께 며느리와 박기태가 그동안 벌여온 끔찍한 사기 행각들이 그래픽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번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제 사진이 자료 화면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제 요청에 따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죠. 아들은 화면 속 제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인식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거라. 너는 네가 저지른 어리석음에 대한 죗값을 앞으로 네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갚으면 되는 거야. 뉴스가 끝나고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옛 친구들, 심지어는 소식이 끊겼던 먼 친척들에게서까지 격려와 응원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제가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어색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인데 세상은 저를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방청석은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가장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초조하게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죠.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죄수복 차림의 며느리와 박기태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했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자신만만했던 박기태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죠. 두 사람은 방청석 쪽으로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채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두 피고인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두 사람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등 동정심에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법정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먼저 마이크 앞에 선 박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기계처럼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위선적인 연극에 불과했죠. 다음으로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서 저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인식 씨,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처절한 연기에 방청석 일부에서는 작은 동정의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제 아들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그저 차갑게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용서. 저 여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판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철민과 차주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배신하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여러 피해자의 가정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괴하였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 박철민에게는 상습 사기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공범 차주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박기태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곧바로 며느리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이혼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기에 의한 대출계약 무효 소송 역시 저희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며느리와 박기태가 받아갔던 거액의 대출금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 제 식당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이 인정되어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셈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우리 모자의 삶을,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의 싸움보다 훨씬 더 길고 어쩌면 더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제 아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며느리에게서는 몇 번의 편지가 도착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과의 악연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깊은 자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스스로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오롯이 아들 자신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들이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아주 오랜만에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엄마, 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처럼 엄마 옆에서 국 끓이고 나물 무치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몇 달간 문을 닫아 먼지가 자욱했지만 그곳에는 저와 아들의 땀과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함께 식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낡은 테이블을 고치고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녹슨 주방 기구들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냈죠. 그것은 단순히 식당을 청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아팠던 과거를 닦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식당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희의 사연을 알고 있는 시장 상인들은 마치 제 일처럼 기뻐하며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와 밥을 팔아주었고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저보다 먼저 가게에 나와 재료를 다듬었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청소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녀석은 말이 많이 줄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를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까지 다 돌아가고 난 텅 빈 식당에서 아들과 단둘이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끓여준 따뜻한 김치찌개를 한술 뜨더니 저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보 같은 놈. 지나간 일은 뭐하러 생각하냐? 아니요, 엄마.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단순히 제 돈과 가게만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엄마는 제 인생을, 제 영혼을 구해주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의 투박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인식아, 인생이라는 게 말이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란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나쁜 길로 빠질 때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되돌아올 수 있는 용기다. 너는 그걸 해냈어. 그러니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하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단단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은 알고 있었죠. 그 끔찍했던 시련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저희는 이제 예전처럼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저 눈빛만 봐도 함께 국을 끓이는 손길만 느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창밖으로 북적이는 시장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요. 그것은 결코 비싼 옷이나 번쩍이는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사랑하는 아들과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을 함께 먹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정직한 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제 아들과 저에게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날만이 남아있을 겁니다.